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11월 29일입니다. 이제 11일도 이틀 남았습니다. 네. 어제도 많은 또 감사의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의 특성은 네 가지가 있는데 절대 긍정, 그리고 항상 감사, 그리고 초심을 유지하고 뚝심, 일관, 이 컨시스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여기서 중요한 한 부분이 항상 감사인데, 감사합니다라고 댓글을 참 너무 정말 감사할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또 매일 감사의 댓글을 달아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옛날에 우리가 뭐 학을 종이학을 뭐 1000개의 뭐 종이학 이렇게 적는다는 그 노래도 있고 했었는데, 내가 뭐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어느 채널이든 이 감사합니다라는 댓글을 1000개 이상, 10,000개 이상 남기게 되면 저는 그분은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조건 행복한 삶을 사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뭐 카톡 프로필에도 또 이렇게 적어 놓기는 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 그리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이 부분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 사춘기를 지나면서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이제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어학연수 가서 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어학연수 가서 바뀌면서 세상은 똑같은데 이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이제 프레임을 이렇게 절대 긍정의 프레임으로 바꿨더니, 그때부터 제 인생이 저는 이제 참 좋은 부모님, 운이 좋게도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초년기 인생이 일파상승이었다면, 그 사춘기를 겪으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2파 조정이었다면, 그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3파 상승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3파 상승의 시작은 저의 프레임을 절대 긍정으로 바꾼 게 3파 상승의 시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의 댓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얘기를 잠시 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제는 매경 이코노미를 했었고요. 오늘은 수요일인데 또 매경 뉴스를 안 보고 가기는 그래서 오늘은 매경 신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자, 매경 신문에 눈에 딱 뜨이는 게 한국인 소득의 흑자는 평균 34년뿐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요. 네. 그래서 한국인 소득 흑자, 아마 개인에 대한 한국 사람 평균 개인에 대한 흑자와 적자를 얘기한 것 같아서 흥미로워서 가져왔습니다. 통계청에서 노동소득을 분석을 해봤을 때 27세부터 60세까지만 흑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개인 재정이 27세부터 흑자를 기록했다가 61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적자 인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씁쓸하죠. 61세가 되면 평균적으로 이제 적자 인생이 된다라고 하니까 뭔가 씁쓸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커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27세인 점을 감안을 하면 인생에서 흑자를 내는 기간은 34년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 이전 개정에 따르면 국민의 흑자 규모는 43살에서 1,792만 원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43세 정도 되면 1년에 한 1,800만 원 모으는 거다, 그죠?
그리고 점점 줄어들다가 60에서부터는 적자로 돌아선다라고 돼 있고요. 왜 43살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즘 평균 또 결혼하는 연령이 많이 늦어졌잖아요. 한 33살에서 네, 남녀가 약간 차이는 있긴 하지만 33살 정도라고 보면 43살이 됐을 때 애가 9살, 10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되는데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괜찮다가 3, 4, 5, 6 올라가면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사교육비가 들어가서 그리고 애가 크니까 또 엄청 먹죠 또. 네, 저희 집도 엔겔 지수가 워낙 높아가지고요. 엄청 먹습니다. 네, 어제도 4명이서 제 동생하고 조카랑 저희 집사람이랑 4명이서 보통 시키면 제가 거의 한 5, 6인분을 시켜 먹거든요. 엔겔 지수가 되게 높습니다. 옷은 잘 안 사 입는데 네, 먹는 거 많이 씁니다. 네, 아무튼 애가 이제 크면서 사교육비에다가 먹는 거 해서 비용이 늘어나서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무래도 계속 줄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 이제 제 주변에도 45살 넘어가면 주변에 동료들이 좀 사라집니다. 이 업계에 저희 같은 동갑내기 동료들이 예, 사라지면서 실업자로 이렇게 직장을 잃는 분들도 저희 업계는 되게 빠릅니다. 45살 이후부터 서서히 없어지거든요. 아마 실직을 해서 소득이 또 줄어드는 부분도 아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국민 이전 개정, 아까 국민 이전 개정이라고 했는데 국민 이전 개정은 연령 변화에 초점을 두고 소비와 노동소득 간 관계를 파악하는 통계라고 합니다. 노동소득. 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부 가계의 재정 부담을 비롯한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건데요. 1인당 생애 주기 적자는 수험생 시기인 17세 때 3,527만 원으로 최대 규모로 나타났다고 하네요. 이야. 우리나라에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큰 규모의 적자가 나는 게 돈은 버는 거는 없고 오로지 수험 그 시험 수능 같은 거 대비하면서 시험 공부에만 매달려 있으면서 엄청난 돈을 쓰게 되는 17세 때 3,527만 원. 야, 연간 3,500만 원 쓰는군요. 야, 이런 거 보면 우리 수험생들 분들이나 이미 수험생을 지나온 분들 부모님한테 참 감사해야 되겠다, 그죠? 네, 부모님들이 참 큰 돈 쓰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자, 흑자 구간에 들어서는 연령은 27세에서 28세로 일정한 편인 반면에 적자로 재진입하는 연령은 점점 늦어지는 추세고요. 2010년에 56세에서 2021년에는 61세로 5세가 밀렸습니다. 고령화와 더불어서 일하는 장년층이 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21년 기준 총 소비는 1148조 8천억 원.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개인이 소비한 총 소비가 1148조네요. 그리고 노동소득은 1040조라고 합니다. 예, 이 노동소득 말고도 금융소득 같은 게 있을 거니까 그죠? 소비가 노동소득보다 일단 크네요. 요것만 보더라도 거의 100조 정도가 적자입니다. 108조 정도가 108조 8천억 적자인데 고령화와 코로나 여파로 공공보건 소비가 전년 대비 12.6% 늘어나서 103조 6천억 원을 기록하는 등 공공 영역의 소비 증가가 컸던 영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제가 61세 이상부터 우리가 이 노동소득으로 번 돈을 지금 제일 많이 벌 때가 43살 때 한 아까 얼마였었죠? 3,900만 원을 기록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순소득이 아니라 노동소득이 43살 되면 한 4천만 원 벌어서 이 정도에서 애들하고 이것저것 쓰고 한 1,800만 원이 흑자로 남는 돈인데 이 돈을 우리가 잘 굴려야 그죠? 61세부터 어제 찰리먼거 돌아가셨는데 99세 우리가 뭐 목표를 일단 90세까지는 산다고 봐야죠. 평균은 83세이긴 하지만 83세 평균 연령으로만 보더라도 61세에서 83세면 22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죠? 거기 우리가 부담했던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거 퇴직연금 계좌도 열심히 굴려야 되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노후가 절대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궁핍하죠, 궁핍.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주식은 지금은 10억까지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배당 소득 있잖아요. 배당을 받는 것도 자본 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안 받는데 배당에 대해서도 저는 세금을 좀 면제 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적은 배당을 받나 전체 규모에서 좀 적은 배당을 받나 어떨까 싶고 근데 배당 소득세가 한 15%에다가 16.5%입니까? 16.5%인데 이 종합소득세에 또 종합금융소득세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자하고 배당 다 합치면 2천만 원 넘어가면 또 종합소득세가 되니까 요 부분이라도 좀 분리과세를 해주면 연말마다 이렇게 배당 안 받으려고 주식 때리는 이런 부분이 없어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걷으니까 그냥 제 생각인데 왜냐하면 이 연말마다 이 대주주과세 요건이랑 이 배당 에 관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참 우리나라 우량한 주식을 연말마다 때려야 되고 그 때리는 주식을 또 외국인이 받아가고 그런 부분들이 되풀이 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으로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을 때리지 마시고 배당을로 우리가 노후에 배당만 받아도 지금 그동안에 저금리 시절에는 10억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도 1.5% 2% 받으니까 금리는 또 떨어질 겁니다. 금리가 고금리로 계속 저렇게 절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2%만 떨어져도 우리가 10억으로 해봐야 1년에 겨우 2천만 원, 한 달에 170만 원 정도 받으면 그걸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10억을 모아서 고배당주 한 5%에 넣어놓으면 그러면 1년에 5천만 원 그러면 한 달에 400이잖아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한 100만 원 받으면 500이면 그래도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이 배당을 만약에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5천만 원 받았는데 거기서 종합소득과세로 세금을 많이 떼게 되면 아무튼 그 연말에 우리나라 주식의 이 변동성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승계 대신 폐업을 택합니다. 요 얘기도 한 몇 번 봤는데 그죠? 근데 그 정도인가요? 자, 회사를 물려받느니 폐업하고 새롭게 창업하는 게 더 이득입니다. 여상훈 빅드림 실장은 38살이신데 2014년부터 부모님이 운영하던 연매출 10억 원 규모 문구용품 유통회사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네요. 여 실장은 어린이용 교재를 개발해서
업종을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연매출도 7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대단합니다. 종업원 수도 5배가 늘어났는데 하지만 그는 문구 유통사업을 폐업하고 교재 개발 회사를 새로 차릴까 고민 중이라고 하네요. 증여를 통해서 회사를 승계하며 납부해야 하는 막대한 세금이 부담될 뿐 아니라 금수저라는 사회적 시선도 두렵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업계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어제 하셨네요. 저희 빌딩에서 하셨네요.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해서 3대 과제가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이 절실하다고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3대 과제는 10%인 증여세 과세 특례 저율 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를 하고 증여세 과세 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20년으로 연장해주면 상당히 세부담이 좀 덜하겠다, 그죠? 중분류로 제한된 업종 변경 요건을 대분류로 완화 또는 폐지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상속 증여로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할 경우 폐업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아까 그 여 실장은 설문조사 결과 기업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업이나 매각을 고려할 것이라는 응답이 52%에 달한다고 하면서 기업 승계에 과도한 페널티가 가해지는 현 상황이 아쉬울 따름이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중소기업 대표님은 3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최고 경영자 중에서 80% 이상이 60대이고 30% 이상은 70대라고 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힘들다면 다음 국회에서라도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기업 승계 활성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네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수평적 기술의 힘. 머지않아 모든 산업은 AI 베이스가 될 것이다. 야, 최근에 AI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확실히 진짜 무섭습니다. 네. 자, 인공지능이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수평적 기술, horizontal technology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다. 산업 전체의 판도를 바꾸는 수평적 기술. 자, 수평적 기술은 특정 산업에서만 통용되는 수직적 기술, vertical technology와는 대비되는 개념인데 아직 요까지만 하면 뭔 말인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크리스테르 카를손 코펜하겐대의 비즈니스 스쿨 교수에 따르면 테크놀로지는 인프라인 구성에서부터 최종 단계인 제품까지 크게 구성, 부품, 시스템, 제품 등 4단계로 올라가는데 이때 수직적 기술은 한 산업에서만 적용되는 특수 기술을 가리키고, 예를 들어서 바이오 제약 업계에서 사용되는 유전자 분석 기법이나 항공 우주 분야에서 활용하는 발사체 재활용 기술은 그런데요, 그 산업에만 적용이 되는 기술이네요. 하지만 수평적 기술은 산업의 뿌리인 구성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증기 엔진, 전기, 무선통신 등이 대표적이다. 특정 기술이 산업의 뿌리인 구성 부분을 차지해서 한번 정착을 하면 해당 구성 부분은 다른 산업으로 빠르게 전파된다. 이제 수평적하고 수직적 기술의 차이점을 알겠네요. 전체 산업을 견인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전기다. 전기는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이 1864년 맥스웰 방정식을 발표한 뒤에 수평적 기술로 작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1879년 토마스 에디슨이 백열전구를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1882년 상업발전소인 뉴욕 발전소가 설립됐으며 1884년에는 토마스 파크가 전기차 상용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야, 전기차에 관해서 이래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 자동차는 전기차로 개발이 됐었더라고요. 네, 1884년 토마스 파크. 네. 이후 산업과 문화가 통째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19세기 터빈식 전기 엔진을 동력으로 삼은 유럽 내 공장은 한번 움직이면 멈출 수가 없었고 또 각 라인을 별도로 조작할 수가 없었는데 크랭크 축이 전체 공장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 세워진 전기 공장은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각 모터에 달린 전력을 제어하는 방식으로 라인이 따로 움직였다. AI는 그동안 수직적 기술로 작동하다가 이제는 수평적 기술로 작동하려고 하고 있다. 와, 이 전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수평적 기술이 얼마나 그 전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겠는데요. AI가 지금 이제 수평적 기술로 작동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IT 분석 업체 데이터 사이언스 센트럴의 윌리엄 보이스 연구원은 AI는 증기기관, 자동차, 전기화에 버금가는 범용 기술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서 AI 부문 혁신상을 받은 포커스 AI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미래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는 솔루션으로 시선을 끌었다고 합니다. 1억 4,600만 건에 달하는 글로벌 특허 시스템을 AI가 분석해서 향후 뜰 산업을 미리 알려준다. 와. 한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9개월이었는데 이를 일주일로 단축한다는 것이 포커스 AI의 설명입니다. AI가 소프트웨어 분야뿐만 아니라 특허 업무까지 들어온 것이다. 근데 이게 특허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투자 업무까지 임박했네요. 네. 예전에 저한테 헤지펀드의 어떤 운영 알고리즘을 어떤 분이 들고 오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기업에 특허가 몇 건이나 있고 그 특허를 분석을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들고 오셨는데 IT가 한창 잘 나갈 때는 그 알고리즘이 엄청 잘 맞아요. 네, IT장에서는. 네, 그래서 야, 저 특허를 이용한 알고리즘 저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어떻게든 이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요 글로벌 특허 AI 요 포커스 AI의 설명은 그저 한 기업이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분석에 걸리는 시간이 통상 9개월인데 AI가 이 기술로는 어떻게 돼서 이 사업이 흥하고 어떤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일주일 만에 딱 분석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게 되면 뭐 제일 좋은 게 우리 같은 투자하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투자자들한테는 뭐 제일 좋죠. 네, 요 부분을 저희가 뭐 체슬리 투자자문도 퀀트 베이스의 그런 회사로 궁극적으로 나아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요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기술은 기술이 아니라 기사죠, 기사. 자, 나라 망한다는 인구 위기. 문제는 출산율이 아닌 노인 부양비다라고 돼 있네요.
문명사 권위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유 교수님이 또 뭐라고 하셨군요. 김태유 교수님을 처음 알게 된 게 패권전쟁. 패권전쟁 관련돼서 유튜브 보시면 그 영상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또 하나의 제 머리를 이렇게 좀 탁 트여주는 그 정도의 내용이었었거든요. 네, 김태유 교수님 한번 치셔가지고 패권전쟁에 관한 그 강의가 한 1시간 반에서 거의 2시간 강의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고 나서 제가 책방에 책 사러 갔다가 책이 없어가지고 책은 못 샀었는데 그것도 제가 참 그냥 온라인 검색해서 아마 샀으면 됐을 건데 그걸 또 책방에 가가지고 책방에서만 책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못 샀었는데 네, 아무튼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완전히 망했네요. Korea is so screwed. 지난 7월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법대 명예교수가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확인하자마자 내놓은 반응이다. 아이고.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고 지금 0.7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통상 연말로 갈수록 출생자 수가 연말로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을 하면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 와, 이런 인구 소멸 위기가 대한민국에 미칠 영향은 생산력과 성장률 저하, 그리고 국민연금 고갈, 의료비, 병력 문제 등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다. 문명사 권위자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는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어도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와, 무서운 얘기다, 그죠? 저출산에 따른 인구 위기가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보다 더 심각한 것이라고 강조를 하셨네요. 현재 정부와 국회, 언론, 학자들까지 저출산의 심각성을 이야기하지만 올바른 진단이나 대안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김 교수의 해법은 지금까지의 출산율 제고 중심 해법들과는 궤가 다르다라고 합니다. 한국이 해결해야 할 인구 문제의 본질은 출산율이 아닌 부양비라면서 연령별 분업에 기초한 이모작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를 하셨네요. 자,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겪는 이유는 뭔가? 청년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품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통계와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됐는데요. 이스털린의 상대소득 이론에 따르면 부부는 그들이 과거보다 장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될 때 출산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지난 32여 년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해온 탓에 청년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오늘보다 더 나은 세상을 살아갈 수 없지 않을까 우려하게 된 것인데 자녀들을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청년층의 책임감이 출산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네, 저는 많은 청년들하고 축구를 해서 이걸 빨리 알았습니다. 빨리 알았기 때문에 인피니티 있을 때 그때 저희 대표님한테 제가 제안을 해서 우리 회사라도 매년 대졸이나 고졸이든 신입사원을 뽑읍시다라고 해서 실제로 대졸 신입사원, 고졸 신입사원 그렇게 매년 뽑았어요. 저희가 매년 뽑는데 회사 분위기가 좋아서 나가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저희 운용팀에도 운용 규모에 비해서 꽤 인력이 많았었습니다. 한 13명까지 저희 운용팀에 들어왔었는데 지금도 저희 운용 규모에 비해서 아침에 회의할 때 인력이 많은 편이긴 한데요. 청년 실업이 진짜 심각합니다. 네.
그거는 우리 약간 장년층 쪽에서는 좀 아셔야 되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지금 못 품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정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지난 17년간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됐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지난해 기준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참담한 실패인 셈이고요. 지금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은 꿈도 못 꾸고 자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이들에게 출산 지원금 몇 푼 쥐어주면 아이를 낳을 거라는 주장은 순진한 발상이다. 선진국에서도 이런 현금성 지원은 성공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자는 프랑스의 성공 사례를 언급하지만 사실 정부 지원에 의해 출산율이 올라간 것은 프랑스의 여성들 때문이 아니고 이민을 온 알제리계 여성들 덕분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인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국가사회적 위기라고 우려하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80억 명을 넘어선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 자원 고갈과 환경 파괴로 인류는 곧 멸망한다. 세계적인 저출산 추세는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과잉 인구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인데 저출산은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축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합계 출산율 1.6명까지는 저출산의 충격을 견딜 수 있다. 그러나 그 반도 안 되는 한국 합계 출산율 0.78명은 재앙이다. 저출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부양비가 높아지면 연금, 의료보험 등이 묻어나서 사회 안전망이 무너지고 국가 경제가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부양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가? 부양비란 일하는 청년의 숫자 분의 부양받는 노인의 숫자. 그러네. 과거 1999년까지만 해도 청년 3명이 일해서 노인 1명을 부양을 했는데 하지만 2030년이 되면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해야 하네요. 이렇게 되면 젊은 사람들의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 부러진다고 합니다. 인구 정책 그렇네요. 청년 3명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마를 만들어서 노인 1분을 이렇게 모시고 간다고 했을 때 3명이서 노인 1분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굉장히 가볍게 말 그대로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명이 1명을 업고 뛰어야 된다 생각하면 허리가 휘는 게 아니라 부러진다라고 합니다. 인구 정책 목표를 출산율 제고가 아닌 부양비 개선으로 바꿔야 한다. 부양비 개선으로 청년이 행복한 사회가 되면 그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근데 어떻게 개선하죠? 일하는 사람을 늘리고 부양받는 사람을 줄이면 된다. 그러나 무턱대고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계약이다. 정년 연장은 풍선 효과로 청년 실업을 초래한다. 그렇죠. 네. 계속 저는 뭐 찰리 먼거도 돌아가신 찰리 먼거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김영숙 교수님도 그렇고 하여튼 우리는 뭐 늙어 죽을 때까지 저는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일하고 싶어서 또 이 청년이 또 새롭게 들어오는 걸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더 심각한 문제는 정년 연장으로 근로자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기술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철강, 기계, 자동차, 가전 등 기간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후 창업 지원은 자영업 경쟁을 심화시켜서 파산자만 양산할 것이고 이처럼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여 년간 연구를 거듭한 끝에 발달 심리학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이 저출산이 진짜 심각한 문제인데
김태희 교수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자, 어떤 해결책인가? 세대 간 분업이다.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20세에서 40세 청년층은 계산력과 창의력, 추리력 등 유동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계산력, 창의력, 추리력. 이는 기술, 경영, 패션 등의 직업에 적합한 능력이고요. 반대로 50세 이상의 고령층은, 자, 50세 이상의 고령층은 뭐가 높아지는가? 결정지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결정지능. 이는 이해력과 판단력, 인내력 등 행정관리, 상담 등의 직업에 적합한 능력이다. 행정관리, 상담. 네. 결국 청년은 유동지능이 필요한 일모작 직업군으로 진출하도록 하고 은퇴할 즈음 결정지능이 필요한 이모작 작업으로 옮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양받는 세대였던 55세에서 74세 장년층을 경제활동 인구로 편입할 수가 있고 청년의 부양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 네. 결국 리카르토의 비교 우위론처럼 국가 간에도 경쟁력이 있는 걸 하면 다 같이 더 잘 살 수 있다. 두 국가의 부가 더 각각 다 따로 하는 것보다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랑 좀 비슷하다, 그죠? 네, 청년층이 잘하는 거 하고 또 50세 이상의 분명히 고령층이 50세 이상이 자꾸만 고령층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조금 네 그렇네요. 네, 고령층입니다. 고령층. 고령층. 마음은 청년인데 참 객관적으로 고령층으로 분류가 된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네. 네, 아무튼 고령층은 결정지능이 높아진다. 이쪽은 우리가 하자는 거죠. 네. 네. 다음에 김태기 교수님 책 나오면 저자 좀 모셔서 한번 인터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37분이네요. 자, 그다음 기사입니다. 중국산 차 공서 수입차 원산지 3위로 설마 우리나라에 중국 차가 3등이나 되나요? 자, 올 10월까지 32,000대 수입이 됐고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 급증을 했네요. 중국산 테슬라. 자, 중국산 테슬라와 볼보가 인기라고 합니다. 자, 1등은 독일이고요. 2등이 미국? 우리가 미국 차도 많이 수입하나요? 그거는 좀 의외인데요. 예, 3위가 중국, 4위가 일본, 5위가 오스트리아. 예. 자,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확대하면서 중국산 자동차 수입량이 크게 늘었는데, 이전까지는 중국은 주로 화물차, 버스 등 저가 상용차를 한국에 수출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승용차를 전면에 내세워서 국내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월에서 10월까지 지금 독일산 자동차가 10만 1,310이 되고요. 미국산이 4만 6,600대, 그리고 중국산이 3만 2,600대, 그리고 일본산이 2만 800대. 야, 중국산 자동차가 2019년도에 5위를 기록을 했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때는 1,700대였는데 지금 벌써 3만 3,000대 가까이 됐네요. 21년도에 18,000대 됐다가 작년에 24,600대 됐고 지금 3등에 올랐었습니다. 중국산 자동차 증가세가 이 같은 추세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5년 내에 국내 수입차 원산지 2위 자리는 미국산 대신 중국산이 차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1월에서 10월 기준 미국산 자동차 수입 대수는 중국산의 3.6배 수준이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이 격차가 1.4배로 좁혀졌네요. 미국 IRA 법안에 대응해서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 공장을 갖추고 여기서 제조한 물량을 일부 한국으로 수출하는 상황을 감안을 해도 중국산 수입차 증가세는
거침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2019년만 해도 국내에 들어온 중국산 자동차 3대 중 1대는 상용차였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는 해당 비중이 4대 중 1대로 오히려 줄었고요. 같은 기간 친환경 승용차 수입 비중이 30%에서 70%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중국 현지 완성차 기업의 한국 수출 물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테슬라랑 볼보 자동차, 폴스타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을 한국에 수출하는 물량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지난 9월부터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한 모델 Y를 한국에 들여오고 있네요. 저는 여기서 생산한 모델 Y가 중국하고 유럽으로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한국으로도 수입이 되고 있네요. 중국산 모델 Y 판매 가격은 5,699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미국에서 생산해서 들여온 모델 Y보다 2천만 원가량 저렴하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만 중국산 모델 Y는 국내에서 4,206대가 팔리면서 전체 수입차 단일 모델 판매량 1위를 차지했네요. 한 달에 중국산 모델 Y가 4,200대 팔리면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기사 빠르게 읽고 끝내겠습니다. 흥겨운 삼바. 수주 매출 동시 3조 첫 돌파. 삼성바이오를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삼성바이오가 바이오 위탁 생산 CMO 하는 회사입니다. 그죠? 수주 금액이 올해 들어서 누적 3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누적 3조 원.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총 5건의 대규모 CMO를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아시아 소재 제약사네요. 2011년 창립 이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연간 누적 수주액이 3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총 5건 계약을 통해서 늘어난 수주 금액이 7,600억 정도인데요. 지난해 수주액이 1조 7,800억인데 올해 누적이 3조 4,800억이니까 올해가 작년에 2배나 되고요. 탄탄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첫 계약 이후 빅파마들 모두 계약 제품을 확대하거나 기존 계약된 물량의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등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삼바의 CMO 계약은 통상 최소 구매 물량 보전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계약 이후 고객사 요구에 따라서 이렇듯 금액과 물량이 확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처음에 CMO 계약을 할 때 최소 우리가 1만 톤은 사줄게 라고 계약을 했다가 삼바가 잘 만들어주니까 그러면 3만 톤, 5만 톤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거죠. 지난해 공시된 CMO 계약 11건 중에서 증액 계약은 7건으로 절반이 넘는다고 하고요. GSK,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일라일리 등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최초 계약 이후 계약 규모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회사에 자금을 맡기신 분도 최근에 이제 증액이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네요. 처음에 돈을 3억 맡겨봤다가 잘하네 하면서 좀 금액을 요즘 많이 늘리시는 분들이 좀 생기셨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1월 기준으로 GSK, 일라일리, 로슈, 화이자, 노바티스 등 총 12건의 증액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 중심의 대규모 수주 계약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인데 올해 회사가 공시한 신규 수주 증액 계약 중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은 9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바는 이미 글로벌 빅파마 상위 20곳 가운데 GSK나 일라일리,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그리고 노바티스 등 14곳을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네요. 이를 바탕으로 고성장도 지속을 하고 있고 올해 들어와서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2차례나 상향 조정을 했네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주가는 그냥 옆으로 계속 기는 것 같았었는데 지난 10월에도 매출 전망치를 기존 3조 5천억에서 3조 6천억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네, 삼바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밑에 나오는데요. 세계 최대 생산 능력과 생산 속도. 우리 뭐 한국 기업 하면 이 속도다, 그죠? 속도. 그리고 높은 품질은 장기 파트너십의 비결로 꼽힌다고 합니다. 삼바는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 이전 기간을 업계 평균의 절반 수준이 3개월로 단축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네, 속도의 대한민국. 네. 쇼트트랙, 속도 하니까 또 쇼트트랙이 갑자기 생각나네. 네, 짧게 빨리 가는 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배치 성공률은 98%로 업계 평균을 웃돌고요. 100배치 중 분량이 2배치에 불과할 만큼 품질 경쟁력까지 갖췄다고 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한 경영 방식도 큰 역할을 하는데 실제 뉴스위크의 가장 신뢰받는 기업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 2위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 HBM 이런 것들로 해서 아니 이 기술적 초격차 어디 갔냐, 오히려 뭐 왜 하이닉스한테 뒤지냐, 뭐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죠? 네. 삼바의 대주주가 삼성전자 아닌가요? 예, 가족들 해가지고 75% 그렇게 삼성가하고 삼성그룹이 가지고 있죠.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